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던 두 가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프와 한국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데일리 법조팀 성주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세대 이커머스 기업인 위메프가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왔는데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에는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 티몬과 함께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에 대해서 법원이 결국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관리 아래에서도 회사를 살릴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사실상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수자를 찾아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티몬과는 달리 위메프 같은 경우는 새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에는 회생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 그리고 위메프가 앞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기업 회생이라는 것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는 이익일 때, 그러니까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을 때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는 것은 결국 파산, 그러니까 청산의 수순으로 간다라는 뜻이겠고요. 법원에서 이제 위메프의 경우는 판단했을 때 회사를 계속 운영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 그냥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는 그런 청산 가치가 더 높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위메프는 법원이 정해놓은 기한까지 그 회생의 전제가 되는 회생 계획안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특별한 항고나 재신청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위메프의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 관제인이 남아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로써 위메프라는 법인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태를 말할 때 티메프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를 엮어서 말을 하는데요. 티몬은요 새 주인을 만나서 현재 재개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회사의 이렇게 운명이 엇갈리게 된 배경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일단 두 회사의 운명이 갈린 것은 그 인수합병, 그러니까 M&A의 성사 여부였는데요. 티몬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 업체인 오아시스가 116억 원의 인수대금을 투입하면서 극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참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극적으로 기사 회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 잠시 그 위메프의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실사 과정에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니까 좀 부채도 막대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인수를 검토했던 BBQ 입장에서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때 쿠팡, 또 티몬과 함께 소셜 커머스 3강으로 불리면서 위메프가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큐텐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이 판매자들의 정산 대금을 유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경영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결국 위메프가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정적인 그런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장 걱정스럽고 의료스러운 부분이 정산금을 아직 받지 못한 판매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메프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을 때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그러한 상황? 그런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인데요. 현재 위메프의 총 자산을 살펴보면 약 48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반면에 갚아야 할 부채가 4,46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할 부채와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총 자산을 비교했을 때 거의 부채를 갚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산 절차에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담보 채권자가 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판매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앞서 회생에 성공했다고 하는 티몬 같은 경우도 회생에는 성공했지만 뭐 비슷합니다. 피해 판매자들이 돌려받은 변제율은 고작 0.7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채권의 1%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판매자들이 그런 좀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요. 위메프의 경우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 변제율 0%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범죄 사실은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면서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무력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이커머스 1세대에서 위메프를 좀 많이 사용했던 또 소비자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위메프의 몰락이 이커머스 시장 전반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던질까요? 네, 이 위메프의 네. 파산은 1세대 이커머스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좀 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현재 옥션, G마켓, 11번가, 또 인터파크 커머스 같은 위메프와 함께 시장을 개척했던 그런 1세대 플랫폼 대부분이 현재 적자에 시달리거나 혹은 매물로 나오는 등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비춰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쿠팡, 네이버, 이 양강 체제 앞에서 과거처럼 그런 거래액 성장만을 쫓는 추열 경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부실 경영 문제를 넘어서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위해서 이 판매자 보호를 위한 그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씁쓸한 위메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조현범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네. 이번 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에서 이제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것들이 좀 혐의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이번 첫 공판에서는 일단은 조 회장 측 입장에서는 가장 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혐의, 바로 계열사를 통한 50억 원 부당 대여 혐의에 대해서 양측의 공방이 집중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일단 조 회장 측에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달리 재판부는 왜 하필 계열사를 통했냐라는 그런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항소심 공판 자체가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 혐의 중에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 계열사의 자금 50억 원, 지인의 회사에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 조 회장 측이 1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조 회장 측에서는 이 대여가 회장 개인의 지시에 따른 어떤 뭐 부당 지원이 아니라 계열사인 MKT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대여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되 거절해도 된다라고 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 자금을 빌려간 리한이라는 회사가 200억 원이 넘는 공장을 담보로 제공했고, 또 시중금리의 1.5배에 달하는 연 4.6%의 이자를 통해서 MKT가 수익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 상황만 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였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리한이 당시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또 대주주로부터 100억 원의 자금 수혈도 받는 등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도 또 강조가 된 그런 공판이었습니다. MKT 대표는 이제 1심 그 과정에서 이게 회장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조 회장 측에서는 그것은
본인의 느낌일 뿐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1심의 그 사실 오인 여부를 바로잡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라고 조 회장 측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판부가 왜 계열사를 통했냐, 뭐 여러 가지 송곳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좀 던졌을까요? 네, 일단 크게 보면 네.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두 있습니다. 가지요? 재판부에서는 네. 이 조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재판부는 네. 조 회장이 이 지인인 박 대표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말로 조 회장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왜 회장 본인이 아니라 계열사인 MKT를 끼워서 돈을 빌려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을 위해서 회사 자금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라는 배임 혐의의 본질을 정면으로 파고든 질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타이어 몰드를 만드는 MKT가 자동차 부품사인 리한에 돈을 빌려줘야 할 사업적인 연결고리가 있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여의 사업적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질문,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들여다보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항소심에서도 조 회장의 이 배임의 고의성을 매우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의 문제의식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항소심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일단 첫 공판부터 재판부가 의혹의 핵심을 짚은 네. 만큼 조 회장 측으로서는 그러니까 조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험난한 그런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타이어와 리한 모두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서 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협력사끼리 돕는 것은 업계 관행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총수가 개인적인 친분을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그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는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2심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는 검찰 측이 조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또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인데 일단 양측에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다뤄봤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지금 미국 이민당국에서 구금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계편이요. 3시 1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 이슈 결국에는 책임이라는 두 글자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